여러분들은 왜 부동산 투자를 하십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핵심, 부동산의 가치평가,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얻는 교훈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동산과 주식, 기타 다른 투자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약 70% 정도는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했고, 현재도 그렇고 향후에도 아마 그렇게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 부동산의 가치 평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현재 가치는 5억이다. 그런데 미래 가치가 10억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사겠죠. 그런데 현재 가치가 5억인데 미래 가치도 5억이거나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부동산을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의 가치 평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거래 건수와 그리고 정형화된 어떤 틀에 맞춰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가치 평가를 하기가 쉽습니다. 자료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그 다음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국토부에서 실거래가를 공개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또 여러가지 요즘 부동산 앱들 찾아보신다면은 이 가치평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역 분석과 그 다음 개별 분석을 통해서 이 아파트가 현재 가치가 얼마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얼마가 될지를 예상을 해서 보통은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외에 빌라, 그리고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분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겠죠.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할 수 있다면, 향후에 내가 아파트 외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현재 가치가 얼마고, 그러면 이 가치 기준으로 내가 싸게 살 수 있다면은 매매든 경매든 공매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싸게 사서 미래 가치를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그렇다면 그 미래 예상 가격대로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 가치 평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고 방식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아예 투자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파트만 국한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많은 부자들은 아파트 외에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 투자, 땅 투자, 그리고 일반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나 공매를 통한 방식으로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분들, 그리고 장기간 투자를 또 해야 될 자산이 있고 단기간 투자를 해야 될 자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셔서 바로 이 실행력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또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고방식과 실행력 두 가지를 다 하셔야만 부동산 투자로 성공을 하실 수가 있고 부를 축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요즘은 언론 같은데 좀 나오죠. 비트코인, 가상화폐, 금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인데요. 이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이 책,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입니다. 결국은 저도 읽어봤지만 내용은 시스템으로 돈을 벌자, 내가 직접 뛰어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업가가 되어서 돈을 벌어주게 하는 시스템으로 돈을
벌어야 우리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수익형 건물이 있다면 내가 전혀 노력은 전혀 노력을 안 하고는 수익을 볼 수 없겠지만 일정 부분의 노력으로 매달 월세를 이렇게 받는다거나 일종의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여러분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 투자는 부동산 투자에도 적용된다라는 이 말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에서 분산 투자는 아파트만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적인 부동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매에서 매매 사업자로 단타, 양도소득세를 사업소득세로 내면서 양도세를 줄이면서 단기간 1년 안에 수익률을 보는 그런 방식의 방법이 제가 볼 때는 단기 투자가 될 것 같고요. 중기 투자는 우리 일반적인 아파트 투자입니다. 내가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거주하면서 어느 시점에 왔을 때는 갈아타기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또 내 거주지를 옮기는 이런 투자들 일종의 중기 투자가 될 수 있고,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토지나 건물 투자입니다. 이런 것들은 입지를 잘 분석하시고 향후 미래 가치를 잘 분석을 하셔서 최소한 10년 이상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방식, 이 세 가지를 잘 섞어서 투자를 하셔야만 이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을 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왜 부동산 투자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까요? 보통 대표적으로 투자하는 아파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집은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이 아파트 투자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집이 오를 때 다른 부동산은 사실 더 많이 오른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의 상승률만 바라볼 게 아니라 아파트가 상승하는 시기에 다른 종류의 부동산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지 또 어떻게 상승을 하는지도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좀 보셔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집 다음에는 대표적으로 상가죠. 상가는 월세도 받고 차익도 난다. 맞는 말일까요? 상가는 사실 월세를 받기 위한 투자지 차익을 내기 위한 투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상가의 최초 분양 가격은 우리가 말하는 이 상가를 만들기 위한 건축 기본 원가 플러스 이 시행자의 이용까지 다 포함된 가격으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차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기 위한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상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가 투자를 진짜 하시고 싶다 그러면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경매를 통해서 원가의 50% 반값 정도의 경매를 낙찰 받으셔야만 나중에 차익까지도 볼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뒤쪽에 가면 경매 부분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토지입니다. 많은 일반인 분들은 이 토지를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저도 토지에 관련된 책을 한 3권 정도 썼는데요. 제 관점에서 쉽게 쓴다고 했지만 일반 분들이 읽어보시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토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지식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를 붙이시고 관심을 갖추시면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생 투자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수익과, 우리나라 부자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부자만이 없습니다. 결국은 땅 부자입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 느긋하게 하고 그 다음 부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바로 이 토지 투자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최소한 이 부동산은 용어는 알아야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임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토지임을 통해서 일반인 분들이 부동산에 좀 친숙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무엇을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저는 최소한 이 용어 정도는 알아야만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임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인 분들이
이 부동산과 친해질 수 있는 이 사이트가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에 들어가셔서 정보마당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셔서 용어사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용어사전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더라도 부동산과 상당히 친해질 수 있고, 아마 이 용어사전을 보시면 그동안 내가 머릿속에 두루뭉실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동산에 관한 용어들이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토지이음의 용어 정리 용어 사전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위해서 공부는 필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이론 시험 합격하고 나서 실전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일단은 공부를 먼저 좀 하셔야 됩니다. 이론적인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이론적인 공부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법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법무 지식, 세 번째는 세무 지식입니다. 이 3가지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 우리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어떤 경우도 내 원금을 손실을 보시면 안 됩니다.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그 기본 전제가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이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부동산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공법 지식. 공법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부동산을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계획법 이하 용도지역, 지목,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일반인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어려운 용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은 이 용어들도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 용어들이 익숙해지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무적인 기본 지식은 우리 기본적으로 뭐 아파트 사면은 등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등기가 된다는 것, 그 기본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법,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부딪히는 일상적인 생활들을 이렇게 규율을 하는 그 민법 중에서도 특히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세무 기본 지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 단계에 뜨는 취득세나 뭐 여러가지 세금들, 두 번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보유세,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이 양도세. 내가 수익을 뭐 1억 정도 수익을 받는데 한 5천만원 정도 양도세로 나갑니다. 50% 정도. 그러면 세후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처음 부동산을 구입하는 그 단계부터 내가 어떤 합법적인 절세 계획을 잡으시고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법 지식, 법무 지식, 세무 지식,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셔서 알고 계셔야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수익을 보시기가 훨씬 더 유리하고 손해를 보지 않고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장입니다. 우리 사실 주식시장은 공평한 시장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부자 정보나 그 다음 우리보다 훨씬 더 정보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좀 고급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일반인 분들보다는 훨씬 더 수익을 보기가 좀 유리한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뭐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뭐 공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지만, 이 부동산 시장은 공평한 시장입니다.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일반 개인이든 순수하게 본인의 실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시장,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은 공평한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시면 얼마든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뭐 약세장, 강세장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매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불황일 때는 또 경매나 공매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이 불황기에 또 더 싸게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뭐 어느 정도 시세만큼 이렇게 되팔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 종류, 아파트 하나만 한정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 부동산 종류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서 다양하게 투자를 하셔야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경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를 직접 계속적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과 일반인 분들, 그냥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아니면 자영업 하시면서 가끔씩 이렇게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부동산 경매는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동산 경매라는 틀을 좀 깨고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좀 깨고 부동산 경매를 한번 바라보면 훨씬 더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보기가 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매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매와 공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여러분들 아시죠? 뭐 어떤 돈을 빌렸다가 담보로 해준 그 담보 물건을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직접 여러 사람들에게 경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근거가 되는 법이 바로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을 근거로 해서 이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자, 공매라는 것은 이 국세징수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글자 국세라는 이 말을 보면 아시겠죠?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되어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경매를 하는 게 바로 공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캠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그 기관에서 이렇게 대행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소 기준 권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경매에서 가장 최상단에 있는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를 내가 찾아서 그 기준 권리 아래에 있는 권리들은 경매가 낙찰이 되고 다 끝나면 모든 권리들이 다 소멸을 합니다. 근저갑 경담전 7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줄임말입니다. 건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등기, 담보가 등기, 그리고 전세권. 전세권은 여러 가지 주택인데 그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 같이 그 건물 전체에 이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때 그 전세권을 근거로 경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이렇게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유료 경매 사이트 보시면 거의 다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전부 다 표시를 해 놓기 때문에 특별하게 권리 분석이 예전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경매에서 주택이 경매가 나왔을 때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임차인 문제죠. 권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금액을 적었는데 그 금액에 무선해서 다른 어떤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오면 이 경매는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전문 용어로는 하자를 인수해야 되는 권리라고 합니다.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는 물건, 하자가 있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잘 분석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경매에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그 다음 수익형 건물에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지 않고 경매에 참여한다? 그러면 100% 실패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여러분들 꼭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대항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내가 인수를 해야 될 권리,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항할 수 있는 권리,
그죠? 뭐 유치권자 입장에서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대항력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대항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법원에서는 이런 이제 물건들을 경매를 통해서 진행할 때 집행관을 통해서 이 물건을 기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직접 가보고 집행관들이 조사 보고서들을 올리고 그게 우리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 내가 이런 위에 말씀드렸던 걸 가지고 권리 분석하시고, 그 다음 물건과 채권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채권보다 물건이 우선한다는 거, 이런 것들 뭐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들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대표적인 물건은 우리 등기부 등본에 공시가 다 되어 있는 권리들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은 공시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 임대차 우리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압류와 가처분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고차원적인 그런 경매이기 때문에 어떤 정의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식적으로 압류가 되기 전에 미리 가압류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원의 집행 권한을 받아서 그래서 등기부에 표시가 됩니다. 가처분도 마찬가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표시가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법정 지상권이라는 거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상권인데 예전부터 관습대로 내려오는 관습법상 뭐 법정 지상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특수 경매에서 나오기 때문에 초보 분들, 기본적으로 경매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경매를 하실 분들은 법정지상권과 유치권, 유치권 대표적으로 건물 짓다가 공사 대금 안 주면은 그 공사업자가 그 건물을 점유해버리죠. 그러면 이 유치권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 아셔야 되고, 자, 배당이 경매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배당은 어떤 경매 물건을 법원에서 이제 전부 다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을 순위에 맞게끔 전부 다 돈을 나눠주는 절차가 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PL이라고 나와 있는데, NPL은 정말 이제 고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용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실 채권을 우리가 뭐 NPL이라고 하는데, 이 확정 채권 양도와 뭐 땡땡땡 대부, 요즘 등기부 권리 분석하다 보면 어떤 대부 회사 많은데,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고수가 되었을 때 공부를 하면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초보자가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존의 경매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매 상식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다른 분들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경매로 수익을 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의 차이점을 꼭 아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급매에 사서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판다 라는 생각으로 경매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매를 해서 10% 정도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면서 그 대신 연간 많은 건수의 경매 입찰을 통해서 수익을 받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고 카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낙찰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인기가 있는 물건, 아파트 물건 이런 것들은 더 낙찰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이 부분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물건 종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입찰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은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건 분석은 그 물건의 부동산의 가치,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현재 이 물건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줄 알아야만 내가 싸게 입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입찰을 한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아파트 이외의 물건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이 경매 우리 분석하다 보면 감정평가서를 보시는데요. 아파트 외의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여러분들 100% 신뢰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더 신뢰를 하시기 쉽지 않을 건데, 신뢰를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자, 권리 분석은 말 그대로 그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채권 채무 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매에서는 우선 권리 분석보다 먼저 그 물건의 가치, 얼마짜리인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만 내가 얼마 싸게 입찰을 하겠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건 분석이 권리 분석보다 우선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이 있습니다. 유찰이 한번 경매 같은 경우는 20% 30% 이렇게 저감돼서 내려가는데, 유찰이 많이 돼가지고 아주 싼 물건들이 있죠, 그죠? 근데 싸다고 덜컥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 이 물건 분석을 통해서 이 물건의 가치를 아신다면, 아마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은 그만큼 어떤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유찰이 많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유찰이 많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 물건은 약간은 쓰레기 같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유찰이 되어 있는데 내가 평가한 가치보다 이제 낮게 내려왔다,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감정가격은 절대로 시세가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이 감정가격의 오류를 여러분들이 잘 물건 분석을 통해서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분경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지분경매 여러분들 보통 얘기는 들어보셨을 건데, 아파트 중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거나 가족들 명의로 돼 있다가 그 중 한 분의 지분이 경매에 나온 사례, 자,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들 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물건입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명확하고 어떤 지분권자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잘 한다면 협상을 통해서 단기간의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경매 방법이 바로 아파트 지분 경매 방법입니다. 그리고 땅이 있는 창고나 공장으로 레버리지 투자라고,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써봤는데, 이건 뭐냐면 땅은 수익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 어떤 경매를 통해서 땅을 하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방치를 할 게 아니라 그 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창고 정도는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지어서 임대를 해주면은 월세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이 있다면은 대출 이자를 이렇게 레버리지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이 땅값이 상승되기 때문에 나중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매학원에서 공부만 하고 투자를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진짜 한 5년 10년을 하셨는데 투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분들, 모의 투자만 하시고 실제 투자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경매는 이론과 실전이 적정하게 매칭이 돼야만 실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방식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그 등기부의 순서대로, 권리의 순서대로 말소 기준 권리를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유료 경매 사이트에 요즘은 다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패해 가면서 이 말소 기준 권리도 판단하고 권리 분석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아래는 종류나 금액이나 다 불문해서 다 말소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게 바로 그 위에 있는 권리죠.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 있는데 요 위에 어떤 권리가 있다, 가압류가 있다, 아니면 임차권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인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안을 해서 입찰 금액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그래서 내가 인수를 하는 권리와 그 아래에 있는 말소가 되는 권리, 이 구분을 하시는 게 바로
권리 분석의 첫 번째이자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권리 분석 경매를 배우시는 겁니다. 여기 위에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들을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매에서는 하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자라는 말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자를 푸는 단계, 이 하자를 내가 풀어냅니다. 하수는 하자를 못 풀어냅니다. 그러면 풀어낸다면은 중수 정도 단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있게 이제 경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 판단은 초보는 내가 초보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가격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현장을 가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현장 주변에 가셔서 주변의 부동산도 가보시고 주변의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이 탐문하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시세 조사와 우리 토지의 시세 조사는 좀 많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파트에 가셔서 직접 보시고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도 가보시고 내려도 가보시고 주변의 입지나 교통, 주차 상황 그리고 주변 부동산을 가서 시세, 방향, 그 다음 조망, 햇빛은 언제 어떻게 드는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다 보시고 조사를 해보신다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는 감이 오실 겁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은 휴대폰 앱만 봐도 실제 거래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을 탐문하시는 습관은 정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라고 생각하시고 현장은 무조건 가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토지는 그게 되지 않죠. 그래서 토지가 약간은 고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방법을 아신다면 토지는 경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꾸준히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이 바로 이 토지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국은 쉬운 물건은 경쟁자가 많고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물건은 경쟁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무주공산일 때 내가 낙찰받아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운의 확률이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자는 피하지 말고 즐겨라. 그래야 경매에 성공한다. 그죠? 제가 아까 말소 기준 권리 위로 인수하는 권리를 바로 이 하자라고 했는데 하자는 풀 때 바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 잊지 마시고 이 관점을 좀 바꿔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자 있는 물건을 피합니다. 왜 피할까요? 겁나니까 피하죠. 그래서 하자는 해결할 때 그만큼 돈이 됩니다. 나한테 돈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선순위 있을 때 물건 상태도 좋고 명도가 더 쉽습니다. 이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위에 있는 임차인은 내가 돈을 다 받고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다 받을 거니까 집도 내가 굳이 이렇게 부셔서 아니면 안 좋게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비도 잘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물건들이 명도가 더 쉽습니다. 왜? 돈만 받으면 나가실 거니까요. 그죠? 돈을 못 받는 사람이 명도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받을 돈 다 받고 나가기 때문에 명도가 훨씬 더 쉽고 물건 상태도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경매에 입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반대의 경우 있죠, 그죠? 돈 떼이고 나가는 임차인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안 나가려고 버티겠죠, 그죠? 이사비도 많이 줘도 안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심지어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경매는 꼭 최고가 매수인이 선정이 되고 나면은 일단은 인도명령 신청부터 시작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도 또 좋은 하나의 팁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오시는 것 중에 투자 지역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방법을 많이 얘기를 해 드리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돈을 벌까요? 사실은 지역 중요하죠. 그죠? 돈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투자 지역 선정보다 더 중요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지역, 최근 가장 뭐 핫한 곳 중에 하나가 용인시죠, 그죠? 예, 벌써 한 2, 3년 전에 이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원산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팹 공장이 토목이 이제 거의 뭐 다 끝나가고,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원들이 막 들어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묵어야 될 숙소, 예, 다가구 주택 땅값, 그리고 건물값, 임대료 이런 것들이 다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용인시 아무데나 투자를 해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지역 선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개별적인 어떤 이슈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은 빠져야 될 타이밍인지, 이렇게 타이밍 선정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이밍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경제신문, 요즘 뭐 신문 거의 잘 안 보시죠, 그죠? 인터넷 아니면 휴대폰으로 많이 보시는데, 아직까지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제신문을 꼭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경제나 매일경제, 서울경제, 경제지만 새벽부터 이렇게 꼼꼼히 정독하시는 분들, 의외로 부자분들 중에 많습니다. 요즘 신문들 잘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보지만 여러분들 뭐 신문값 요즘 뭐 조건도 좋습니다. 그래서 꼭 경제신문은 한 부 정도는 정독을 하시면 저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만 이런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어느 순간 갑자기 스쳐갔던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내가 투자하게 되고 돈을 버는 그런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투자에 있어서 큰 키워드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인구 증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 그렇다면 결국은 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인프라, 교통이 좋아질 곳, 이런 것들 이미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바로 이 투자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통한 인구 증가 지역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임장을 많이 나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 계획을 접했고 뉴스를 통해서 봤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게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한 어떤 국책사업 계획이 실행되는데 100으로 본다면 그 중에 정말 실행이 되는 것은 한 1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 정도는 중간에서 다 좌초되거나 없어지거나 무산되거나 지연됩니다. 우리는 이 10%의 핵심, 알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또 앞으로 얼마나 걸릴 것인지, 투자 타이밍을 내가 예를 들어 10년이라면 그 중에 내가 2년 차에 갈 것인지, 5년 차에 갈 것인지, 7년 차에 투자 타임을 잡을 것인지, 이런 것들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잘 하셔야만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구분할 줄 아십니까? 의외로 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적어도 다가구와 다세대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은 보기에는 여러 가구가 같이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택 하나로 간주하는 단독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도 다가구 주택처럼 보기에는 외관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을 한다면 다가구 주택은 여러 세대가 살지만 단독주택, 주택 하나라고 이렇게 치자면은, 다세대 주택은 각 개별 호실마다 다 등기가 별도로 됩니다. 구분 등기가 되고 그 소유주가 각각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하나의 집이 여러 개가 뭉쳐서 하나의 건물이 이루어졌지만 그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사람 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무조건 소유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3계층입니다. 3계층이고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00평 이하입니다. 그리고 세대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단독주택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세대 주택은 이 다가구 주택과 차이를 본다면은 연면적 660제곱 이하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층수가 4계층 이하입니다. 자, 여기는 3계층이고 4계층입니다. 우리 보통 보면 1층이 필로티인 경우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층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주차장이 있고 2층, 3층, 4층까지 있으면 3계층이니까 다가구. 만약 그 위에 한 층이 더 있다 그러면 다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제가 다가구와 다세대를 말씀을 드리냐면,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나온다면은 이 전체가 다 나오는 겁니다. 다세대 주택은 이 건물 중에 뭐 301호, 303호 이런 식으로 한 개 호실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다세대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아파트도 정의를 아셔야 되겠죠. 자, 한 동의 건물 안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구조한 공동주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제가 좀 전에 다가구는 3계층, 다세대는 4계층,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인 주택. 그러면 여러분들 외관을 보셨을 때 아마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아파트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몇 가지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개별 요건과 두 번째는 주변 요건이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는 뭐 여러분들 또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짚어드리는 개념에서 봐드리겠습니다. 개별 요건과 주변 요건이 있는데요. 자, 웬만하면 인프라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이런 천세대, 세대수, 그 다음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요즘은 뭐 수영장이나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 식당, 뭐 이런 것들도 다 뭐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요. 그 다음 보안성, 그리고 주차장. 예, 이 주차 문제 요즘 아주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빌라와 가장 많은 차별점이 있는 게 바로 이 주차장 부분이기도 합니다. 타입은 보통 뭐 5구 타입 24평대, 5평대, 84, 그 다음 그 위에 거. 자, 그리고 층수는 로얄층과 저층, 그 다음 조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앞이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 또 강을 조망하는지 아니면 앞에 가리는 공원을 조망하는지, 앞에 건물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격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보정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 요건으로는 학군, 제일 중요하죠. 그죠? 학교와 학원, 그리고 개발 가능성 및 호재 여부, 그 다음 이 부분 교통 인프라,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게 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런 것들 보시고 실제로 여러분들 임장 가시고 개별 분석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용 투자와 비주거용 투자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와 토지 투자의 차이점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아파트 투자와 토지 투자는 사이클도 틀리고 규제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아마 거의 한 9대1 정도로 아파트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금성도 차이가 나죠. 그죠? 아파트는 결국은 싸게 팔면 나갑니다. 하지만 땅은 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은 팔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팔아야만 제값 주고 팔 수 있는 게 바로 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여유를 갖고 투자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아주 특수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도 차이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토지는 장기 투자로, 아파트는 단기, 중기 투자로 가져가시는 게 이 주거용과 비주거용 투자 중에 대표적인 아파트와 토지 투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 뭐 아시죠? 커피 체인점 중에 세계에서 제일 큰 체인점인데, 스타벅스가 사실 우리가 커피 체인점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수익은 커피를 팔아서 버는 수익보다 더 많은 이 잡이익들이 있습니다. 어떤 수익이 있을까요? 스타벅스 여러분들, 저도 뭐 5만원짜리 충전 카드 충전해서 사용하는데, 그러면 뭐 쿠폰도 주고 해서 하는데, 이 선불 쿠폰을 사고 나서 남아있는 금액들 예치가 되어 있겠죠. 은행으로 치자면은 현금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그냥 둡니까? 아니죠. 그죠? 대출해주고 투자하고 해서 수익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굴려서. 스타벅스도 바로 이 선불 충전금이라는 이 선수금의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 우리나라만 지금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2021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까지 쭉 보니까요,
이 잡이익이 30억에서 108억 원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죠? 선수금이 지금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800억 원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벅스는 이 돈을 굴리겠죠. 그죠? 자, 비단 우리나라만 이런데 전 세계적으로 한다면은 스타벅스는 어떻게 보면 커피 기업이 아니라 바로 금융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투자의 차이점에 있어서 제가 관점을 조금 바꿔 보시라고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관점을 다르게 보시고 이 종류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부동산을 배우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청년들, MZ세대들 이 부동산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배우면 사기를 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본다기보다도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뉴스에서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뭐 전세금 사기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0억 먹튀 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보셨을 건데 한번 사례로 이 빌라, 특히 이 빌라들이 전세 사기에 많이 해당이 됐기 때문에 빌라가 어떻게 지어지고 분양이 된다는 것을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사기를 당하지 않고 조금 이상하다는 거 이런 것도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00평짜리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금액이 평당 1,000만 원 했을 때 20억 정도 합니다. 건축비는 평당 지금 500만원 제가 잡아놨는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실제로는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1,000만원까지도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급에 관한 비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행사 건축을 하는 이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 실행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포함하지 않고 내가 실행하는 원가가 있거든요. 그 금액은 제가 볼 때는 평당 500만원에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스타게 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평수를 400평 정도로 하면은 자 5, 4, 20억 정도 나오겠죠. 세대수는 20개 정도가 나옵니다. 전용 20평 정도로 해서. 그러면 총 건축비가 20억이 될 거고, 토지 20억에 건물 20억에서 40억 원이 단순 계산으로 이 빌라의 원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20세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세대당 원가가 한 2억 정도 되겠죠. 자, 한 세대당 원가가 2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가 2억이 넘는다면 그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하겠죠. 이윤을 만약에 플러스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전세가 약 한 3억 정도의 전세가 나온다 그러면 사기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와 틀리게 빌라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우리가 적정하게 이게 이 분양가가 적정한지 안 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분양가 대비해서 뭐 전세는 80%, 70% 이렇게 보통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이 분양가를 4억에 책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전세가 3억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분양가보다 뭐 한 3억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겠네 라고 하고 들어가지만 실제로 실행 원가로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사기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이윤까지 다 포함을 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원가가 3억이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분양가 5억에 전세 4억이라면 이거는 충분히 잘못된 그런 전세 금액으로 판단을 하시고 안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사업성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빌라 만약에 전세 들어가실 때 땅값, 주변의 땅값 어느 정도인지, 그래도 세대수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요즘 건축비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서 세대로 나눠 보시면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 대비해서 전세 금액을 보신다면은 충분히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배우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수익 구조를 알면은 사기를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땅값과 건축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 보신다면 부동산에 있어서 적어도 전세 사기는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지역을 선정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많이 고민되실 건데요. 사실 우리 국토종합계획에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각 지역별 도종합계획, 그리고 적게는 도시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가보시면 여러가지 미래 계획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에 가시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발전이 될 건지, 뭐 수도권, 강원권, 그 다음 뭐 동남권, 이렇게 해서 그 주력으로 해야 될 어떤 산업들도 다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교통에 대한 내용들도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처를 제가 적어 놨는데, 자, 이런 자료들 보시면 앞으로 교통이 어떻게 지금 신설될 지하철, 철도망, 도로망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시고 자료를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통계청 이런 데 보시면은 앞으로 그 인구 성장이 어떻게 될지, 총 인구는 어떻게 될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죠? 하지만 내려가는 와중에 늘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잘 선정을 하셔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신다면은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자료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십사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종류는 대표적으로 주거용 수익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수익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외에 투자를 또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은 아파트가 워낙 이제 대세가 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아파트 외에는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는데,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주거용과 상업용이 있습니다. 주거용에는 주택, 뭐 아파트도 월세 받고요. 그 다음 오피스텔 중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여기 상업용 오피스텔에서 업무용으로 하는 것 외에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투자를 하는 방법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제가 앞번에 설명해 드렸죠.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는 이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을 건축을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경매를 받거나 매매를 통해서 사서 월세를 받는 방법, 이게 주거용 수익용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업용에서는 우리 뭐 대표적으로 뭐 근린 상가, 아파트 상가도 포함이고요. 일반 상가 건물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복합 상가도 있습니다. 뭐 1층은 상가, 그다음 2, 3, 4층은 뭐 다른 용도의 그런 건물들도 있고, 또 꼬마 빌딩들도 있죠. 상가로만 이어진 거요. 상가 주택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가구 주택형인데 대표적으로 뭐 1층, 2층까지 상가고 3층, 4층은 주택이다. 이런 것들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여러분들이 잘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받아서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동류들이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의 핵심 몇 가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도맵, 우리 뭐 카카오맵이나 뭐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색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권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 상권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새롭게 계획되어 있는 도시나 아니면 기존에 조금 새로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다 되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심부에 상업지역이 있고 그 주변에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그 다음 뭐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계획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맵으로 상권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교통망이 상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도로폭, 기차와 지하철, 그리고 전철 이런 것들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좀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세권과 다세권 요즘 뭐 많이 나오죠. 스타벅스가 옆에 있는지 아니면 다이소가 옆에 있는지, 뭐 요즘 올세권도 있습니다. 올리브영.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 이런 상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원가 구조, 제가 조금 전에 그 빌라 원가 구조 말씀을 해드렸는데, 원가 구조를 보시면은 수익형도 마찬가지 이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 부동산의 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좀 해서 실제 이 물건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스스로 좀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피스텔과 상가는 워낙 시행자 이윤이 많기 때문에 경매로 사는 방법이 저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익형 상가 경매 승패는 출구 전략은 결국은 내가 낙찰을 받아서 직접 내가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대파할 것인지 임대를 주고 계속 갈 것인지, 자, 이런 출구 전략이 있어야만 내가 얼마에 입찰을 해서 수익률 몇 프로를 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꼭 이런 부분들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